자,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청원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주제냐면 이게 직접민주정이잖아요.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장치거든. 그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이런 청원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제도는 우리나라 어떤 상권 분립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청원을 행정부에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 경찰 행정부에 청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데 행정부에 청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청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혹은 뭐 대통령 직속 기관한테 청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행정부에 청원하는 건데 이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추어서 보면 이런 청원 제도는 사실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잘 맞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뭐 자한당을 해산해 주세요, 민주당을 뭐 해산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당 해산 청구는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4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정당 해산을 어떻게 해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에 따라서 행정부인 법무부가 해. 법무부가 하거든요. 법무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하게 되면 정당 해산 심판을 어디냐 거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정당 해산을 하죠. 우리 정당 해산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통진당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가 뭐 내란 음모죄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때 정당을 해산해 버렸어요. 그게 참 나쁜 사례야, 그 사례가. 왜냐하면 정당을 이렇게 함부로 해산을 하게 되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됐건 행정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이 청원제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사법부가 잘못한 걸 처벌해 주세요. 그럼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사법부를 어떻게 처벌해? 국회의원 잘라주세요. 행정부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청원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지금 법상으로는 그 포지션이 그렇게 딱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뭘 반영하고 있냐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죠. 시대의 흐름, 어떤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청원이라는 제도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의견은 아니거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뽑는 이 의사 표현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제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청원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 그냥 여론이거든요. 여론에 불과해. 그리고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뽑은 게 이명박 박근혜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은 생각보다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 여론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었잖아요. 그죠? 대마로 그리고 선동가들,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어떤 모략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고 그러잖아. 여튼 그러니까 이 청원은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그 순간에는 맞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뭐 국회 지금 자한당 청원이 180만인가 넘었다고 그러던데, 자한당의 입장에서는 이 청원이라는 제도는요, 국가의 어떤 법적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고 여론에 따라 정치하는
어떤 선동 정치로 가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그 의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항상 올바른 적이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요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과거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으려면 투표를 하고 그걸 까서 하나하나 보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단축됐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단축되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졌죠. 그 과정을 지금 현대 정치의 법적 구조나 제도가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가면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어때? 여론이 쑥쑥 바뀔 수 있고 뭔가 조금 있지만 어찌됐건 직접 민주정치에 가까운 것을 오늘날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람직한 정치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어요. 진짜 보장은 없어요. 어떤 선동꾼이나 히틀러나 뭐 나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확 휘어잡아서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합의, 어떤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정치가 민주정의예요. 시민이 쌍또라이야 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접 민주정치가 안 돼요. 엘리트 정치가 되지. 민주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합리적 이성, 보편적 이성을 믿는 거예요. 건전한 이성을. 그렇기 때문에 시민한테 맡겨도 된다라는 이념하에 나온 거잖아. 그런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려면 이런 청원과 같은 것들이 좀 더 법적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미래의 정치가 아닐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걸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빠르잖아. 그래서 후다닥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대비시켜 한번 봅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은 주마다 대통령 뽑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10유권자들이 대통령 투표 인단을 뽑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해서 한 주를 먹으면 한 주의 표를 다 잡아먹는 그런 구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선거를 한날 1시 안에 돌아가면서 여기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요. 미국이 왜 이런 대통령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나 뉴욕에 1년 살았잖아. 뉴요커. You know what I'm saying? 요즘엔 진짜 한국말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늙어서 그런지. 왜 이런 제도를 갖췄을까요? 옛날에는 통신이 발달 안 했잖아요. 이동 수단도 발달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에 쫙 선거를 해가지고 의견 모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이나 각종 당 관계자들이 줄을 돌면서 이 주는 우리가 먹었어. 이 주는 우리가 승리했어. 그래 쭉 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확정해 가는 거야.
즉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통신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야 이 주에는 누가 몇 표가 나왔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몇 개 확보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돈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최첨단 21세기 시대에도 아직 이걸 따르잖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미국이 최첨단 사회라고 하지만 미국도 엄청 보수적이야. 시골 가면. 그러니까 완전 근대와 중세와 최첨단이 막 섞여 있어. 그 섞여 있는 게 넓은 스펙트럼을 띠기, 공간적으로 넓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아웅다웅하기 때문에 빨리 섞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실제 정치나 이런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주 잘 안 변해. 아직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틀이. 큰 틀에서 바뀐 게 거의 없어요. 200년 전보다. 왜 그럴까? 어떤 이런 시스템이 한번 딱 자리 잡으면 그 안정성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법적 안정성, 국가의 안정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법이라든지 하나의 제도가 딱 마련되면 그 법이 조금 잘못되거나 틀리더라도 함부로 쉽게 못 바꿔요. 그걸 뭐라고 불러?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청원이라는 이런 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것 중에 공론화 과정 혹시 기억나요? 예를 들면 핵발전소를 없애는 탈핵, 그리고 수시 정시 비율, 교육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 사람들한테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 수기. 열심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어떤 수기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들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의사결정이거든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에 도입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는 이런 SNS나 소통이라든지 이런 질적 양이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입법, 사법, 행정의 정 영역에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헌법 개정을 우리나라도 할 때가 됐어요. 헌법 개정을 좀 통해서 헌법에 조금 오탈자도 있어.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에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탈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치고, 그래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지 나쁠지는 판단이 안 서요. 솔직히 판단이 안 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보고 좋으면 좋은가 보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투표하는 거 보면 물어보면 왜 뽑았어요? 물어보면 잘생겼잖아.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지도 순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여론의 의사결정이. 그래서 이런 게 바람직할지 안 할지, 결과적으로 좋을지 나쁠지는 판단은 안 서지만 최대한 어떤 부작용을 줄이는 선에서 도입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민주정치가 가는 어떤 방향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죠. 문 정권과 그 다음 정권이 있는데, 그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 안 들어섰어. 뭔가 어떤 일이 났든 뭔지 하여튼 다음 정권 이양이 안 됐어. 그럼 어떤 느낌이 나요? 뭔가 불안하고, 그죠? 국가의 대표가 사라진 느낌이, 불안한 느낌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민이 주인인 정치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 따지면. 왜냐하면 민주주의 이 시스템 있잖아. 민주주의의 어떤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시스템이 전부 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디서 온 거냐면 전부 다
종교에서 왔어요.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카톨릭. 카톨릭의 어떤 신학적 구조를 정치로 이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민주주의를 쓰니까 진짜 민이 주인인 것 같아 하는 착각이 드는 거야. 주인 맞아요? 여러분? 주인 느낌 잘 안 나잖아요. 그냥 이놈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길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인 조금 혼란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